저희 로그라인명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속 한 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로그라인명의 주명입니다. 다시 돌아온 김 PD입니다. PD님, 네. PD님은 프랑켄슈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생각나요. 좋아하세요? 본 적은 없는데 하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 안에 나오는 넘버들 몇 개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프랑켄슈타인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딱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미지 정도? 제가 원작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고 그냥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괴물, 괴물이고 초록색이고 맞아요. 그린치처럼 나사 여기 꽂혀져 있고. 그리고 막 좀 얼룩덜룩한 이런 무늬의 몸.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조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저희가 얘기할 프랑켄슈타인은 원작 소설이 있죠. 네. 그 원작 소설이 메리 셸리라는 작가님이고 여자 작가님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한 그 시대 SF 소설을 처음 쓴 그런 작가라고도 이제 여겨지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랑켄슈타인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나사도 있고 초록색이고 좀 네모나고 사람의 형태와는 거리가 먼 그런 괴물로 생각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화나 뮤지컬 이런 걸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뮤지컬로도 유명을 한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매우 따끈따끈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맞아요. 이 따끈따끈한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영화 개봉을 했죠. 네. 개봉하고 그리고 넷플릭스로 이제 나왔는데 일단 북극 배경으로 시작을 하는 이야기로 딱 펼쳐져요. 그게 1857년도이고 뭔가 1차 세계대전이 뭔가 맞물려져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한 탐사선이 나와요. 그 탐사선이 얼음에 좌초가 돼 있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선원들 앞에 갑자기 굉음과 함께 빅터라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 빅터는 괴물한테 쫓기고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고 있고 그 괴물도 쫓아온다. 요 상황을 가진 다음에 빅터를 이제 선장실로 데리고 와서 선장이 무슨 일이냐? 저건 뭐냐? 하면서 막 하니까 그걸 설명해주면서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 영화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빅터와 그리고 쫓아오는 그 괴물의 관계성 그리고 도대체 왜 그 괴물이 쫓아오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저희가 계속 쭉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딱 들어간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일단 서막부터 쭉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서막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탐사선이 나오고 웬 피투성이 남자를 배에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에? 빅터 프랑켄슈타인? 우리가 아는 프랑켄슈타인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이 사실 누구의 이름인 거죠? 괴물을 만들어낸 창작자의 이름인 거죠. 그쵸. 프랑켄슈타인은 피조물이었고 이제 창작자, 그 박사, 프랑켄슈타인 박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체가 어쨌든 이름이 없는 존재이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아예 마치 우리 지난번에 누구누구 2세, 누구누구 주니어 얘기한 것처럼 그 크리처는 사실 프랑켄슈타인 주니어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빅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빅터라는 인물은 오늘은 좀 바로 쑥 들어가 볼게요. 네.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스토리텔링으로 자기 이야기를 처음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유창하게 맞아요. 작가죠 거의 뭐. 작가요 작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이제 이 빅터 같은 경우에는 빅터의 어린 시절부터 나옵니다. 자, 빅터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은 어떠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외과 의사인 아버지와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자식? 굉장히 부유해요. 아버지가 심지어 의사셨기 때문에 그때도 의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이런 대지주의 딸?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본인과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어머니 집안의 부를 좀 노린 듯한, 이미 그게 좀 보여지는, 네. 그거를 어린 빅터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의사셨기 때문에 아빠가 집에 안 계셨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아빠가 집에 오면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왕을 모시듯이 했어야 됐고,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빅터도 결국 아빠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래서 의사 공부를 그 어린 나이에부터 막 해요. 남자와 여자의 심장 무게의 차이, 막 이런 거를 애한테 얘기하고, 대답을 똑바로 못하면은 이제 처벌을 받고, 그러한 훈육 관계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반대로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어요, 빅터한테? 빅터의 말을 인용하자면 정말 생명과도 같은 분이셨죠. 되게 성격적으로도 잘 맞는 부분이었고, 빅터를 되게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해주고 잘 대해주고 잘 키워주고 보듬어주고 약간 그런 존재였죠. 너무 아름다운 어머니였죠. 그리고 너무 따뜻한 어머니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 싸우고 그런 어머니의 이런 슬픔을 맞이하게 될 때는 빅터도 같이 슬퍼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빅터는 굉장히 섬세한 아이, 굉장히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눈치도 엄청 빠르고, 주변 상황이 그만큼 아이에게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집이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 고독함이 굉장히 컸던 아이. 그게 빅터였던 것 같고, 그걸 알기에 이제 어차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엄마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빅터를 더 보듬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한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죠? 동생을 이제 임신하고 있었다가 애를 낳으면서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산통을 딱 겪는데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리죠. 맞아요.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 싶어서 아버지를 막 부르니까 아버지가 와서는 바로 집도에 들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후에 빅터가 공부를 점점 하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아버지는 과연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을까? 과연 아버지는 무슨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둘째를 살리고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닐까? 이까지 이제 생각이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아버지가 빅터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러한 생각들을 막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빅터가 죽음이라는 거에 좀 집착을 하게 되죠. 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막 환몽을 꾸기도 해요. 빅터한테는 항상 빅터가 기도를 하던 아크엔젤, 그 대천사, 수호천사 같은 동상이 침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뒀으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해요. 자기를 항상 지켜주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존재가 막 불길 화염 속에 막 타오르면서 어떠한 계시를 내려줘요. 그 계시를 통해서 빅터가 각성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유추했을 때는 이제 빅터가 죽음이란 거를 극복해내겠다. 무엇을 통해서? 의술? 자기가 완벽하게 만들어낼 의술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의사가 정말 되고 싶었던 아이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던 와중에 자기의 어떤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네. 노쇠하셔서.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일한 혈육이었던 남동생이랑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친척집에 이렇게 전진하게 되면서 남동생은 다른 친척집 가고 본인도 다른 친척집 가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빅터의 유년기거든요. 좀 컴팩트하게 나오는 장면들이었는데 시퀀스들에서 좀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세요? 이건 뭔가 그냥 좀 심오하게 얘기를 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신기했던 게, 장례를 치를 때 관을 완전히 사람 사이즈로 만들어서 얼굴 주변에 꽃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되게
오히려 이 영화에서 제일 기괴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저 동의해요. 네.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관 모양 자체도 그렇고 관에서 얼굴만 뿅 하고 튀어나와 있고 네. 마지막에 그 가면을 딱 덮는 걸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네. 그게 뭐 어느 나라에 있는 풍습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입관을 할 때 그 모습이나 이런 거랑 서양이랑 확실히 다르긴 하죠. 서양은 아예 관 뚜껑 절반을 열어놓고 이제 장례 추모를 다 같이 하고 직접 보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가까운 가족들만 딱 그 영안실 쪽에 가서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입관한 다음엔 얼굴을 못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맞아요. 열지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석상이 된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관 색깔도 엄마랑 아빠는 매우 다르거든요. 맞아요. 딱 흰색, 검정색 이렇게 하고 네, 맞아요. 기괴했어요. 좀 어디 이름 모를 나라의 그런 토착 문화 같은 이질감이 확 들었고 그리고 그 색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빨간색 정열과 열정과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의 그 피 이거를 다 뭔가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되게 섬뜩했던 것 같아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인데 맞아요. 이게 슬프다기보다 섬뜩? 근데 그 빨간색이 연결되는 존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빅터가 침대에 맡에 있는 거의 사람만한 그 수호신 같은 석상인데 맞아요. 빅터한테 그 수호신은 뭐였을까요? 뭔가 저는 그냥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계시를 받아서 내가 죽음을 정복해야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만 그냥 그 무의식에 있던 그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뇌에서 이미지화 시켜서 그 천사와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그냥 명분이자 뭔가 스스로의 욕망을 투영시킨 존재?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어린아이의 이 상상력이 동반이 돼서 뭔가 구현이 된 마음속에 오히려 저는 이게 형태는 천사인데 악마 같은 모습? 그래서 내면의 어떤 자기의 어두움을 투영한 그런 모습? 이게 빅터가 그 석상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데리고 있는 애착 담요 같은 느낌? 네, 제가 애착 담요 얘기를 한 게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겪었던 트라우마를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놓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빅터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빅터가 성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시체를 되살리는? 시체 전극을 이용해서 그 신경에 자극을 넣어가지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해요. 의사라기보단 박사에 가까운 느낌? 정말로. 맞아요. 괴짜 박사? 그런 빅터로 성장하는데 빅터 아주 멋있게 성장하죠. 네. 네, 엄청 잘생긴 인물로 성장하고 옷 스타일도 엄청 멋있고 몸매도 되게 좋고 의사라고 좀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히 약간 카사노바 같은 더티한 카사노바 같은 느낌으로 재림을 합니다. 빅터가. 네. 그런데 어쨌든 시체를 그렇게 살려낸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가 중요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거에 있어서 더 예민했겠죠. 근데 빅터가 본인이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긴 상반신만 있다만 그런 시체? 그 두 명의 시체를 이렇게 이어서 붙인 표본에 이렇게 공을 던져주니까 그 표본이 막 와 하고 깨어난 다음에 공을 잡고 막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결국 징계 회부가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발명품을 다시 보여주는 꼴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다들 정숙 이러면서 의회 헤드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당신은 자숙을 하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다들 나가는데 그때 재미있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 누구였죠? 하인리라는 무기상이 무이상. 빅터의 발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더니 만나자고 연락을 하죠. 만나자고 해요. 근데 이 무기상이 공교롭게도 사촌집을 이렇게 진전하면서 살았던 빅터의 남동생의
약혼녀의 삼촌입니다. 음. 집안이 연결이 된 상황이죠. 그렇죠. 사돈을 맺을 네. 관계가 되죠. 사돈 어르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만날 명목을 제공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딜링을 제안을 해요. 그가 한 제안은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전쟁 당시의 무기상이니까 무제한 자본을 투자하겠다. 정말 infinite, 정말 끊이지 않는 자본을 unlimited, 꿈 같은 말을 하죠. 맞아요. 제공해줄게. 그러니까 너의 연구를 좀 더 제대로 진행을 해줘. 그리고 뭐 나는 뭐 그러다가 만약에 부탁이 생기면은 작은 부탁 정도 하나 할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와요. 근데 빅터에게는 어쨌든 그 모든 게 필요했죠. 그러니까 뭐 집안의 돈 이런 거는 집안도 이게 집안이 쇠약해져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해결을 하다가 아버지도 결국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막대한 자본은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빅터가 막 고민을 막 해요. 과연 이게 좀 되게 의도가 있는 사람 같잖아요. 하임리히. 그렇죠. 이미 무기상이라 하고 굉장히 자본주의일 것 같고 무언가 굉장한 거를 딱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의 연구가 빼앗길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분명 똑똑한 빅터는 생각을 했을 건데 당장에 자기가 뭐였죠? 자신의 트라우마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런 해결하고 싶은 욕구 본인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 뭔가 창조해낼 수 있다. 그 욕구 때문에 결국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실제로 자기의 보조로 붙어가지고 막 뚝딱뚝딱 외딴 성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주면서 거기에서 막 실험실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만드는 과정에 빅터가 어떻게 되죠? 누구랑 사랑에 빠지거든요? 누구였죠? 자기 친동생의 부인이 될 사람인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미쳤죠. 셔터 내려야 돼. 저는 안 돼, 안 돼. 참 이렇게 외국 영화들은 이런 관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위험한 관계, 이런 비이성적인 이끌림을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잘 살리려고 하셨겠죠. 이게 원작 소설에도 실제로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원작에서는 원래 빅터의 약혼녀로 나올 거예요. 애초에 빅터의 사랑으로. 네.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꼬았네요. 네.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남동생과의 관계,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도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좀 뒤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사랑에 빠지고 그런 다음에 엘리자베스한테 실연을 당해요. 엘리자베스가 결국에는 빅터랑 그녀도 좀 사랑에 빠졌다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해야 되는지 그 위험한 노름의 재미를 느꼈다고 해야 하는지 그렇게 다가왔다가 외면을 해요.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연을 당한 남자가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지금 내 이 시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게 뭔지 알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발돋움을 해서 돌파구를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실험까지 다 이렇게 저희가 아는 번개 피뢰침을 원리를 이용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프랑켄슈타인 크리처라고 할게요. 크리처가 움직이게 하는 그 과정까지 다 성공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임리히의 요구가 뭔지 알게 되죠. 그게 네. 뭐였죠? 매독에 걸린 하임리가 거의 죽기 전이었죠. 증상들이. 그래서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이거를 연구를 성공할 수 있게 연구를 이제 지속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새롭게 만들어진 불멸의 삶을 가진 크리처에게 나를 넣어달라 라는 요구를 하죠. 빅터는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빅터가 왜 말도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일단 저는 걔를 살려낸다고 해서 그 정신이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병들어서 다 몸이 죄다 망가져 있는데 굳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몸에다 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병 때문에 죽게 될 거 아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거절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내게 될 크리처가 병까지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심지어 빅터가 그 전장터에 나가서
고르잖아요, 시체를. 맞아요. 몸을 고르는데 신체 조건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체격 조건을 먼저 따진 다음에 이제 상태를 굉장히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임리히가 계속 살려달라고 본인을 거기 해달라고 하면서 그 피레침 중요한 부품 하나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네. 이거 안 줄 거라고. 진짜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하임리히의 연기는 좀 더 설득력이 커졌죠. 아예 인물의 욕망과 행동이 그렇게 정확하게 더 잘 보였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하임리히가 결국 추락해서 두개골 뒤쪽이 아예 다 부서져가지고 맞아요. 죽죠. 네. 그 시체를 대하는 빅터의 태도 혹시 생각해봤을 때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이미 그 죽은 존재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이렇게 들어본 다음에 두개골이 깨진 걸 보고 그냥 틱 하고 던져버려요. 맞아요. 약간 뭐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 보통 그래도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망자의 몸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지도 않고 그냥 그 틱 들어보더니 틱 하고 던져 바닥에. 그래서 되게 싫어하네. 근데 일단 엘리자베스의 삼촌이니까 그가 이런 사고사를 당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언젠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체는 또 다른 데 보관을 하긴 합니다. 네. 이런 지점들이 여기에서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까지 봤을 때 또 하나의 의문이 있거든요. 네. 엘리자베스는 왜 빅터를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보면서 엘리자베스가 빅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만으로는 뭔가를 해낼 수가 없다? 어리석은 자들이 이상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을 예시를 들면서 저는 그 가치관을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빅터의 어떤 면에 끌렸을 수 있지만 엘리자베스는 언제나 순수한 것들을 추구해 왔고 뭔가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을 추구해 왔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의 엘리자베스는 이제 윌리엄과 결혼을 할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순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상적으로는 뭔가 빅터에게 끌리는 이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이기에 선택이란 선물이 주어진 사람이기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나는 이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빅터를 거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항상 뭔가 선과 악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이의 밸런스, 그 사이의 대칭, 뭔가 자연과 인간의 대칭 이런 거를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게 심지어 빅터한테 좋은 힌트가 됐잖아요. 네. 대칭이라는 게. 엘리자베스가 봤을 때는 어쨌든 빅터는 순수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끝내 내렸던 것 같아요. 며칠 만에 보고 싶어서 찾아갔던 빅터가 괜찮다고 하면서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빅터의 그 학구열에 반했던 거지 빅터가 실제로 하는 일에 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이상을 쫓으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순간 판단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내린 게 아닌가? 빅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비처럼 벌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곤충을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순수하지 않다라는 냄새를 맡은 거죠. 엘리자베스가. 이 남자한테서 도망을 가야겠군. 마음은 좀 아프지만 이게 맞아 하면서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어쨌든 만든 조각들이 다 사람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데 우리 막 실제 인공심장을 넣는 사람 아니면 인공장기를 넣는 사람 의족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아닌 부분이지만 분명 우리가 우리의 사람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빅터가 하는 건 그거에 좀 반대된 거일 뿐이거든요. 죽어있는 것들에 사람다운 모습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땠어요? 그냥 좀 징그럽고 너무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그걸 보면서 그래 뭐 사람도 이제 인공물을 넣기도 하니까 같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줄만 했어요? 아니면은 어땠어요? 그냥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그 존재의 탄생 과정을 보는데. 그냥 영화로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거를 잘 못 보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그 막 막 몸을 자르고 막 뭐 이어 붙이고 하는 게 전혀 징그럽지 않고 오히려 숭고해 보이기까지 해야 된다 그랬나? 뭔가 배경 음악도 그렇고 뭔가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요 질문을 마주했을 때 그게 생각났어요.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무튼 그런 질문이 있는데 테세우스의 배를 이제 타고 이제 떠나는데 이 배가 시간이 갈수록 부서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속해서 수리를 해. 새로운 부품들로. 그래서 언젠가 이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됐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새로운 무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들은 게 생각이 났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만약에 내가 어딘가 다쳐서 계속해서 인공물로 대체를 했을 때 그럼 나는 내가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들진 않는데 그렇다고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아직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슬플 것 같아. 만약 내가 그렇게 됐는데 나보고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래. 나는 난데. 더 이상 PD님은 PD님이 아니야. 그러면 좀 너무 슬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지점에서 일부 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무조건 답이야 이게 아니라 뭔가 당장의 결론은 슬플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의 자아와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나? 본인이 나 테세우스는 아직 여기에 있어.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이 안에 있어. 이거는 나의 것이야. 이 몸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의지가 있다면은 아직 그 사람인 게 아닌가. 봐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근데 이게 프랑켄슈타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 시체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만들었어. 근데 그 시체 안에 동양의 기운인 치 갑자기 쿵푸 판다 생각난다. 쇼. 치가 들어있는가?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기분이 엄청 뭔가 탄생을 보는 과정이니까 그게 아름다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빅터가 너무 열중해서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 같고 분명 시체 더미를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마치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징그럽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연출의 힘이다. 그리고 감독님이 그 장면이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했는가는 좀 확실하구나. 일단 안 징그러워 보이기를 원했다.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빅터 프랭켄슈타인이란 박사한테 어떠한 과정이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곱씹어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임리히는 해당될 수 없구나. 그렇구나. 이건 아름다워야 하는데 낄 수 없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 자 결국 크리처는 어떻게 되죠? 성공합니다. 맞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마치 뭐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듯 쭉 하고 올라가서 아이언맨의 심장을 가지듯 배터리가 여기 꽂혀 있고 맞아요. 거기에 굉장히 큰 전지들을 이용해서 이 전지를 충전을 딱 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심장이 뛰는 CG가 들어가지 않아요. 매우 아날로그틱하게 빅터가 그 가슴에 온전히 귀를 대는 모습으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안 뛰죠. 맞아요. 처음에. 빅터는 실패했구나. 전 좀 걱정했던 게 저게 힘이 너무 세니까 그 번개가
저 시체 터지면 어떡하지? 타버리고 너무 징그럽겠다 막 이러면서 시체 터지면 안 되는데 막 이 걱정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그거 보기 싫은데. 근데 그렇게 잠들어 버리고 난 다음에 빅터 심지어 장갑도 그냥 낀 채로 잠들어요. 맞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전히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피 같은 느낌이 이제 두 손에 이 박사의 두 손엔 피가 흥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붕대에 칭칭 감겨져 있는 미이라를 마주합니다. 그쵸. 미이라를 마주해요. 미이라를 보고 깜짝 놀라죠. 너무 무섭죠. 네. 근데 그 미라가 이내 곧 자신이 만들어낸 크리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미러링을 하죠. 움직이니까 크리처가 따라하길래 그 미러링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붕대를 이렇게 풀면서 크리처의 눈을 마주해요. 크리처 눈이 너무 예쁘죠. 맞아요. 무슨 일이야. 그 눈에 매료됐잖아요. 너무 캐스팅을 잘했다. 어. 그런데 이 뭔가 갓 태어난 아기 같은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맞아요. 몸은 엄청 크죠. 몸은 뭐 빅터의 뭐 한 2배 느낌이고 키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이 다 굉장히 아기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그냥 호기심 천국. 오만 거 다 만지고 싶고 오만 거 다 입에 넣으려 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신생아 느낌.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빅터는. 왜냐면 빅터가 딱 마주했을 때 너무 행복해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빅터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뭔가 갈구하고 열망하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나의 연구, 나의 성취, 나의 목표가 눈앞에 나타나. 이제 나도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그 뭔가 인정받음, 이 성취? 그런 게 성취욕이 엄청나게 채워졌을 것 같아요. 엄청난 그 돌파구와 함께 진짜 무언가의 탄생을 만들어냈다는 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 순간 어마무시한 힘을 자신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모든 게 자기의 뜻대로 되겠다? 모든 게 자기의 손안에 다 있다? 라는 권력의 힘도 느꼈을 것 같고 아무튼 빅터는 정말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크리처가 빅터가 원하는 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봤었을 때 그러니까 크리처와 함께한 초반 시간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쵸. 뭐 끼케야 2, 3일 정도 됐을라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죠. 맞아요. 이게 애초에 성인의 뇌를 집어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습득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빅터도. 그리고 정말 사람처럼 상처들도 다 나아가고 하니까 하나의 유기체구나 하고 대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지능이 많이 낮죠. 맞아요. 근데 언어는 또 써요. 그리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빅터. 빅터라는 단어는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루트처럼 모든 대답이 빅터죠. 네. 나중에 가서 좀 알게 된 거지만 당시의 크리처에게는 빅터 말고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단어가 빅터였기 때문에 빅터만 얘기한 거였는데 근데 이 엄청나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빅터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사랑을 주었는지는 기억도 못하는 거죠. 사실 엄마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은 결국에는 죽음을 정복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크리처가 실패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엘리자베스랑 남동생이 찾아옵니다. 왜? 하일리기 때문에. 우리 삼촌 어디 갔지? 하고 나타나죠. 맞아요. 근데 삼촌은 멀리 갔어. 그런데 결국 그 지하실에 엘리자베스는 또 들어가서 크리처를 마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크리처가 보여준 모습이 매우 달랐다는 게 좀 신선했어요. 전 처음에는 뭔가 이미 이성적인 영역으로 들어서려 하나? 엘리자베스를 벌써 그런 식으로 사랑하나? 라고 딱 봤는데
근데 크리처의 눈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맞아요. 너무 순수한 아이처럼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확실히 엘리자베스가 왜 빅터를 떠났는지 알게 된 게 빅터는 애를 그렇게 대하는데 엘리자베스 완전 다르게 대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대칭을 이루고 자시고가 아니라 애초에 빅터가 엘리자베스랑 대칭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마저 보고 빅터는 또 짜증을 내죠. 네. 크리처가 엘리자베스와는 뭔가 통하는 것 같은데 자기와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화를 내면서 엘리자베스랑 동생을 다급히 떠나보내고 동생한테는 하임리히가 죽었다라는 거를 몰래 공개를 한 다음에 일단 떠나보내고 저 크리처가 하임리히를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놓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저 크리처는 없을 것이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지능이 있다면은 나한테 증명을 해봐.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더 해봐. 하는데 엘리자베스라고 뱉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못 들은 척하고 불을 지피죠. 네. 휘발유를 막 성 5만 대 다 뿌려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크리처는 빅터라고 외치면서 묶어놓은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빅터는 성에서 도망을 결국 나오면서 왜냐면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나오다가 결국 그 잔해가 다리에 떨어져요. 네. 그러면서 블랙아웃이 딱 되죠. 그때 때마침 다행히 불안함을 느낀 엘리자베스가 성으로 돌아왔고 동생과 그래서 빅터가 목숨을 건지겠구나는 있었는데 블랙아웃이 딱 되면서 이제 빅터의 이야기가 끝나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현실 상황의 선장과의 대화들도 잠깐씩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알았어. 내가 이야기를 더 해줄게. 알았어? 내가 이야기를 더 해줄게. 저 괴물이 벌써 어떻게 됐다고 알았어? 이야기를 더 해줄게. 맞아요. 이렇게 거의 쭉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절반부가 쑥 지나가요. 근데 요 절반부 이거 어땠어요? 빅터의 이야기 어땠어요? 저는 좀 빅터한테 정이 좀 안 가요. 왜요? 왜요? 빅터 더티 섹시한 거 인정했잖아요. 그건 맞는데 맨 처음에 그냥 봤을 때부터 빅터한테는 정이 좀 안 갔어요. 이게 그 크리처의 어쨌든 뭔가 아픔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크리처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크리처의 행동을 볼 때마다 엄청 울었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빅터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크리처를 볼 때마다 그냥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막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서 막 엄청 오열을 했는데 그 감정 때문인지 빅터한테는 조금 이게 마음이 안 간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빅터가 미웠어요? 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미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이게 어쨌든 배우님도 굉장히 표현을 잘해주신 것도 있고 한데 외관으로도 봤을 때도 그냥 미친 과학자처럼 보이는데 행동도 미친 과학자처럼 해. 그러니까 그 뭔가 광기 어린 그 목표에 대한 열정? 그게 저한테는 조금 오히려 좀 반감이 들 정도의 였다고 해야 되나? 어느 지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빅터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사실 저한테는 좀 설득력이 많이 없는 이야기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빅터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크리처 탄생 직전까지 생각하면 어때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별 생각이 없다? 빅터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빅터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지점들은, 굉장히 한 순수했던 아이가 막 수호천사한테 막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애였잖아요. 네. 그 아이가 그러한 가정 환경과 사건을 겪으면서 매우 삐뚤어졌다. 그게 잘못된 야망, 잘못된 분노로 표출이 된 게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래서 신의 영역까지 건드리겠다 하는 그 광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광기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비롯된 한 아이의 울부짖음과 다름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른으로 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이미 그 시대에서도 좀 벗어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더티 섹시한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빅터한테 PD님이 공감이 안 되신 게 아니라 빅터가 하는 행동이 마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 은준과 상연했었을 때 상연이의 그런 자격지심이나 못난 행동들, 자존심 내세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나와 닮아 있는데 내가 감히 남한테 나 사실 이런 행동들을 했었어 말할 수 없어서 그거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상연이를 보게 됐잖아요. 네. 약간 빅터는 그거에 곱절 버전? 근데 상연이는 그래도 결국 은중이를 해하기는 했지만 이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잖아요. 그것처럼 빅터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미친 듯이 자기의 슬픔 속에 갇혀서 막 질주를 하다가 그러다가 뒤에 끝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그 결말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기에 너무나도 상처받은 너무나도 순수한 아이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 좀 그 부분을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빅터가 딱 맞아 이게 아니라 빅터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저거가 약간 이런 모습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이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동의해요. 나도 자기의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험까지 다 강행을 했다는 거는 좀 별로였어요. 그건 확실히 정이 떨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빅터가 크리처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회의감에 빠지잖아요. 나는 창조까지만 생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고 거기에서 오는 뭔가 회의감, 공허함? 그걸 왜 느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만들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던 답이 그게 아니었다를 깨달은 것 같아요. 후에 가서 이게 마지막 장면이 계속해서 중요해지는데 저희가 어차피 뒤에 가서 얘기할 거긴 하지만 결국 그 광기를 잠재울 수 있었던 건 본인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아버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용서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크리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1도 모르는 남자? 그 화에 아직까지도 사로잡혀서 그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남자? 그렇게 똑똑한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서.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했는데 못했으니까 자기는 이런 거나 만들고 있고 뭔가 자기와 굉장히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일부 감히 비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식을 낳고 나서 부모님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인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나도 행복한데 아이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 아이를 휘두를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느끼는 무력함? 근데 그런 부모님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얘도 하나의 개체이고 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빅터의 입장에서 어차피 괴물이었으니까 자기가 생명을 창조해낸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어떠한 로봇을 만들어냈다 정도로 여겼잖아요. 네. 크리처를 대한 행동이. 네. 그러니까 크리처의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빅터를 보면 무서워하기만 하고 엘리자베스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더 연결고리를 느껴서 웃게 되고 더 해맑게 그러면서 더 긍정적인 무언가를 막 궁금해하고 배워나가려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빅터의 아버지가 일단 잘못했다. 아이를 훈육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똑같이 훈육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걸 빅터가 뭐 가정 심리를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져 버린 거죠. 뭐 그런 감정들이 아닐까 약간 유추해보고 있어요. 우리 더티 섹시 아저씨 마음속엔 아직도 소년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직도 그날의 그 소년일 거예요. 빅터의 마음은 지능은
그러니까 심적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감할 수 있는 지능은 아직도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일 거예요. 거기서 안 컸을 거예요. 근데 빅터의 동생은 컸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다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빅터의 동생은 신기하게도 컸어요. 근데 빅터의 동생은 아빠랑 같이 있었을 때의 모습을 잠깐 회상해 보자면 초반 장면에 나오긴 했는데 동생은 빛이었고 자신은 어둠이었다고 얘기를 딱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와 안 받았다의 차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 비극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아버님들 제가 사랑해주세요. 감히 한 얘기를 올리자면 저는 딸이니까요. 딸들은 아빠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아내는지 알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아들들은 잘 몰라요. 같은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엄마랑 있을 때도 엄마랑 더 싸우게 되는 느낌처럼 남자들끼리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용서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대답하신 걸로. 그러면 일단 빅터의 이야기 끝났고 내가 이제 넘어가 볼 건데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빅터 이야기 중간중간에 선장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막 이러면 그래 내가 더 이야기를 해줄게. 아 지금 크리처가 가까이 왔어? 어떻게 됐대? 그럼 일단 내 이야기를 더 해줄게. 이야기 무쇠. 진짜 이야기 무쇠.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빠를 닮았나 봐요, 크리처가. 크리처가 결국 이 배에 올라탑니다. 네. 분명히 그 깊은 바닷속 심해 속으로 빠뜨렸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나타나요, 다시. 크리처는 절대 죽지 않아가 예언이 적중했어요. 네. 나타나더니 나의 메이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맞아요. 네, 이야기 무쇠 2. 그러고는 자기의 이야기를 막 갑자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뒤에를 저희가 여러 번 영화를 보면서 내용은 저희는 일단 다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 보신 분들도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크리처는 왜 갑자기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한 걸까요? 크리처가 빅터를 믿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빅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곁에서 몇 번 봤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을 리 없어. 지한테 또 좋은 쪽으로만 얘기했겠지? 그럼 나도 내 얘기를 해줘야지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빅터한테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두 가지의 마음이 좀 든 것 같아요. 그쵸. 이야기 전개를 한 다음에 이제 크리처가 살짝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책을 통해서. 정말로 활자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자,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빅터가 마지막으로 떠나보냈던 그 크리처는 지능이 없는 존재다. 기가 없는 존재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생각, 철학이 존재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마치 그거를 바로 보여주듯이 크리처가 말을 유창하게 한단 말이죠. 관객인 저희는 맨 마지막에 지금 이 장면 직전에는 빅터의 이야기만 들어서 크리처가 지하실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만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하는 크리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크리처는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어떠한 자기 선언 같았어요. 우리 관객한테 지금 아까 막 저희가 했던 고민들 있죠. 과연 무엇으로 볼 것인가? 수많은 인간 조각들로 만들어진 이 존재를 아니면은 인간이 대체됐을 때도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도 했고 무엇으로 볼 것인가 였는데 나름의 내렸던 결론이 자기만의 어쨌든 생각 나는 아직 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크리처가 그냥 크리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조금 더 철학적이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관객들한테. 그래서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반전이었어요. 갑자기 말을 너무 잘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근데 이 크리처의 이야기를 그래서 듣게 됩니다. 저희가 네. 또 이야기 무쇠가 시작이 돼요. 하나의 동화처럼. 자, 옛날 옛적에
성폭발해서 살아남은 크리처가 있었는데 그 크리처가 도망을 갔어요. 깊은 바닷물에 빠졌다가 분명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았죠. 어느 정도 불멸의 육신을 가진 크리처였어요. 빠져나와서 해안가로 빠져나와서는 크리처가 숲속으로 갔습니다. 숲속에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처가 백설공주처럼 동물들하고 막 소통을 해요. 교감을 합니다. 교감. 같이 산 이런 것도 산딸기 같은 것도 막 따먹고 맞아. 먹여주고 막 그런 교감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나쁜 사냥꾼들이 나타났어요. 이 나쁜 사냥꾼들이 나타나서 크리처랑 같이 이야기, 교감을 나누고 있던 그 아름다운 생명체인 사슴을 죽여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크리처도 총을 맞아요.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크리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가다가 어느 오두막을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자기를 쏜 그 사냥꾼들의 가족과 그 부족들, 그러니까 무리들이 사는 그 집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있는 방앗간 공간 같은 집에 그 방아 찢는 그 공간 같은 창고에 숨어듭니다. 이 크리처가. 거기에서 이 크리처가 되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 나무 문, 나무 벽 틈 사이로 한 할아버지와 한 소녀, 그 집의 할아버지와 그 집의 소녀, 손녀겠죠? 그 둘이 나누는 대화, 그걸 보게 돼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크리처가 본 거는 단어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소녀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벽 틈 너머로 크리처도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온화하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존재 앞에서는 한없이도 너무 인간 아이 같은 모습으로 호기심 가득하게 그거를 다 배운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크리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기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선물을 받았다고 막 느낀단 말이에요. 이 순수한 생명체가. 그래서 내가 이 할아버지와 소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분명 자기를 쐈던 자기의 사슴 친구를 쐈던 그 사냥꾼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 나무를 필요로 한다든지 하니까 밤새 수호신처럼 나무 같은 거를 마당 앞에 한가득 쌓아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막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쁜 존재가 돼요. 하지만 자기의 모습은 여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청 좀 끔찍한 광경을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뭔가 숲의 정령이라고 불리면서 공생을 하는 듯 하다가 그림자 속에서 늑대들이 나타나요. 이 늑대들 무리를 사냥꾼들이 어떻게 대하죠? 총으로 쏴버리죠. 왜냐면 우리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들이니까. 그렇게 가차없이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생명들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그 죽음이라는 그림자,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고, 그리고 뭔가 공존할 수 없는 생명체들의 모습, 막 이런 거를 보면서 크리처가 어떠한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영화 내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왜냐면 사람들이 늑대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늑대가 사람들을 싫어해서 양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또 양이 싫어서 공격한 게 아니라 늑대는 늑대 입장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을 죽인 거고 사람들도 사람들 입장대로 양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늑대들을 죽인 건데 거기에 있어서 뭔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약간 끔찍한 현실에 마주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크리처의 하나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살아나가는 거였는데 자기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마치 저 늑대처럼 저 상황이 딱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본인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어둠 속에서 좀 더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깊은 겨울이 돼서 다들 조금 더 따뜻한 지역으로 가야 안전하겠다 하면서 그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가죠. 양떼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좀 이주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남겠다라고 하죠. 네.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이 겨울을 지켜왔고 나는 여기에 있겠다.
나는 어차피 노쇠한 몸이니까 안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우 고집불통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따뜻하게 잘 있어요 하고 가요. 그리고 아마 할아버지가 정말 곧 끝날 목숨이었다는 걸 그 사냥꾼 집안은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들은 뭔가 존중을 한다는 듯이 결국엔 심술 부리긴 했지만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크리처가 할아버지 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할아버지도 처음에 놀라긴 하지만 처음엔 무슨 여행객이 온 줄 알았죠. 네. 등산객이. 근데 이내 그게 아니고 그 벽 너머에 있던 존재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치트키 하나는 할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청각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촉각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단번에 크리처의 손을 딱 잡아보고는 이승의 것이 아니다. 이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감촉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말투, 목소리 이런 걸로 그 시체 조각조각 사이 안에 들어있는 크리처의 본심을 그대로 봐주는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를 딱 만나요. 그 할아버지랑 오만 책을 재미있는 책을 이제 크리처가 많이 읽죠. 네. 그러면서 말을 더 트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막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도 생기고 자기의 생각도 더 많이 좀 발전을 해요.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결하러 가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야 할 곳은 어디였죠? 그 폭발했던 성으로 가야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거길 다녀올게요 하고 갑니다. 가니까 그 잔해 속에서 크리처가 뭘 발견하게 돼요? 연구 일지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가 결국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심각하게 그냥 상처를 입어서 지금의 몰골이 아니라 정말로 무수히 많은 다발적인 신체들의 조각 모음이라는 것, 실험체라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때 엄청 망연자실하잖아요. 네. 그 성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 부분은 어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누더기라고.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연구일지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나의 마음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도 하면서 나 스스로를 누더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까지의 그 괴로움들이 너무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직도 너무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냥 나는 그냥 사랑받고 왜 그 창고에 있을 때도 막 사람들이 가면 고마워요 숲의 정령님 하면서 그 나무 조각 같은 걸 쓰다듬잖아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를 쓰다듬으면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인간도 아닌 존재라는 것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아파요 그냥.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피디님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본인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인공적으로. 약간 방금도 그냥 순간 너무 멍해졌거든요. 그냥 너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뭐 아무 생각도 그냥 안 들 것 같아요. 괴롭고 뭐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 이게 우리가 지금 크리처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면은 애초에 내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면 등등등으로 다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진짜 근본적인 정말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인생에 대한 괴리감,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가 인간이 아닌 크리처를 통해서 그게 투영돼서 표현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공감이 많이 됐다. 이미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람의 심리를. 그래서 크리처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슬픈 다음엔 지금 이 기점으로 나는 크리처를
성이 크이고 이미 이름이 리처인 아이로 생각하겠다. 리처야. 리처야. 리처드. 얘는 더 이상 크리처가 아니다. 얘는 하나의 리처다. 존재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크리처라는 거를 영화나 이런 데서 마주했을 때 무언가 조각조각의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코 지금 이 영화에 나온 만큼의 자기 회한? 자신에 대한 고민과 자기 존재가 거부당했을 때의 그 회한을 이만큼 담아내지 않거든요. 그냥 무언가 어렴풋한 기억 속에 눈물 한 조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 판타지물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크리처들이 대부분 주인공의 어떠한 좋은 기억들을 이렇게 내재한 존재들이 뭔가 악하게 변하거나 약간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요괴 같은 걸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크리처 하니까 경성 크리처의 그 크리처도 엄마였으니까 그 주인공한테 오히려 더 감정적인 버프를 주기 위함이었는데 얘는 되게 독립적인 존재로 나와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리처드라고 부르겠다. 몰라. 크리스 리처드.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면은 성에서 그 자네들을 봤다가 실험지를 보고 돌아왔을 때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 집에 계셨잖아요. 문이 열려 있어요. 늑대들이 있습니다. 아, 이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순환이다, 이건. 하필이면. 그쵸. 양이 있을 거라고 늑대들이 또 돌아왔다가 양은 없고 대신에 어쨌든 뼈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으니까 공격을 했죠. 그 나무 문을 부서뜨리고 들어가서 늑대들 덩치를 보면 거의 문만 해요, 몸이. 맞아요. 진짜 네. 거대하죠. 네, 늑대 한 5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할아버지가. 그거를 막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들어가니까 리처드가 들어가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고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늑대들은 이제 적으로 인식을 하고 리처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울분과 함께 거의 늑대들을 찢어 죽여요. 맞아요. 이미 느꼈던 그 고독함의 분출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던 존재가 또다시 사라졌다. 이게 진짜 슬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그래서 늑대들을 처리하죠. 몇 마리를 죽이고 나머지 몇 마리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죠. 나는 누더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할아버지가 위로를 해주면서 결국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정말 타이밍이 그 순간 사냥꾼 가족이 돌아옵니다. 에? 맞아요. What? 이쯤 되면 그 늑대들 사냥꾼의 개 아닌가요? What? 사냥꾼이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뭔가 자기의 슬픔을 추스릴 채도 없이 할아버지의 그 식어가는 온기를 조금 더 느낄 채도 없이 도망가야만 했죠. 네. 결국 그렇게 그 집을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를 배웠던 그 집을 떠나게 돼요. 떠난 다음엔 어디로 가죠? 빅터를 찾아서 갑니다. 잠시 빅터. 죽어 있다가. 빅터에 대한 단서를 자네 속에서 발견하죠. 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학회 초청을 받은 빅터가 받은 회신을 보면서 그 남동생이 어쨌든 보내서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동생의 집이 어딘지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빅터가 있겠구나 하고 간단 말이죠. 길은 어떻게 또 잘 찾아? 갑니다. 맞아요. 리처드가 가요. 가서 집에 가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그날은 결혼식 날이었어요. 엘리자베스와 그리고 나 왜 동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윌리엄. 엘리자베스와 윌리엄의 혼인 그 당일이었어요. 그 당일에 도착합니다. 갔는데 오랜만에 본 빅터의 모습은 리처드가 하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빅터 관점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와요. 네. 그죠? 빅터가 엘리자베스한테 가서 그 마지막에 질척임을 시전한 다음에 맞아요. 방으로 또다시 실험받은 남자로 이렇게 돌아와요. 대차게 까이고. 돌아오는데 창문이 열려있죠. 공포영화 공식. 크리처물 공식.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람이 들이치고 맞아요. 의문에 가득한 빅터가
창문을 닫고 돌아본 순간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하니까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둘이 썰전을 벌이죠. 썰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화가 이까지 진짜 하늘 끝까지 딱 올라요. 왜냐하면은 리처드가 원한 건 단 한 가지였거든요. 리처드가 이렇게 살아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남들이 다 죽어갈 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간 이후에도 나는 살아갈 테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나는 살아갈 테니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반려 아니면 동행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달라 하는데 빅터가 코웃음을 치죠. 맞아. 그때 빅터 정말 얄미웠어요. 네, 코를 한 대 탁. 말도 안 된다는 듯. 그 실험을 통해서 빅터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결국 건드린 거구나 하고 좀 폐잔병처럼 나는 이렇게 시들어가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자기 연민에 가득해서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막 만들어내라 하니까 당연히 싫겠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근데 그 하는 말들이 좀 별로였어요. 너 같은 존재를 또 만들라고? 너 같은 괴물을? 분명히 이제 저도 지금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리처드는 리처드예요. 자아가 생겼단 말이죠. 맞아요. 리처드는 완벽하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괴물이라고 딱 부르고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본인이 겪어온 모든 일들이 있고 마치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와도 전 같았다고 생각해요. 딱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나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낳았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부모님한테 느꼈던 그 감정. 약간 그 비슷한 감정으로 이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막 아빠를 던져요. 막 여기저기. 맞아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한창 화하호호 결혼식이었는데 들이닥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직전에 엘리자베스가 먼저 그 소리를 듣죠. 맞아요. 나 이 장면 너무 슬펐어. 엘리자베스가 나타나서 드디어 오랜만에 엘리자베스를 본 리처드. 그러니까 엄마와도 같은 존재거든요. 엄마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엄마도 너였구나 하면서 엘리자베스가 너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근데 그 와중에 빅터는 또 총을 꺼내요. 그리고 딱 쏘려고 하는데 엘리자베스가 막아서죠. 사실 리처드는 그거 맞아도 안 죽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 지점이 참.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하얀 그 소복이라 할 뻔했어. 엘리자베스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빅터는 또 누가 그랬다 그래요? 괴물이 그랬다고. 우리 리처드가 그랬다고. 이름이 3개야. 괴물 크리처 리처드. 미국식인가요? 네. 미들네임 크리처. 오케이. 네. 자, 제가 그랬어. 저 괴물이 그랬어. 하고 또 몰아가죠. 야, 정말 얕다. 저는 저게 사람이 맞나 싶다가도 그래 저게 사람이지. 그죠? 맞아요. 진짜 못났다. 저게 진짜 인간이지. 그래서 그렇게 모함이 씌워지죠. 모함이 씌워진 다음에 윌리엄이 그걸 막 막으려고 다들 갔다가 사람들은 더 이상 리처드의 힘을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다 날아가고 윌리엄은 머리가 깨져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자베스를 안고 나가는 리처드를 둘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퇴장합니다. 퇴장하고 난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빅터에 있어서도 윌리엄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윌리엄이 빅터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나 형이 무서웠다고. 저 이 말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굉장히 아무 말도 안 하는 약간 NPC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딱 남겨요. 근데 그러면서 윌리엄의 행동들이 좀 이해가 가는 거? 그러니까 엄청 따뜻한 사람이고 윌리엄은 형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려고 그 엘리자베스랑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묵묵히 형의 연구를 도와주기 위해 그 대장간 같은 데 남아 있었고 멀리 떨어진 그 와중에 뭔가 플라토닉한 바람을 피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윌리엄이 그 하임리히를 죽였다는 빅터의 말도 이해를 하고 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윌리엄은. 자기를 계속해서 갉아먹어가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뒀는데 그 뒀던 모습이 오히려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형을 본 거죠. 그래서 윌리엄의 입장에서는 형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 형의 그 집착이. 그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말을 딱 듣고 빅터도 순간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엘리자베스를 구해야 된다. 근데 엘리자베스를 구해야 된다보단 뭐가 먼저였어요? 리처드를 죽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또 일선 앞으로 나왔죠. 생각 속에서. 그래서 쫓아가요. 쫓아갔는데 자 동굴에 있었죠. 동굴에 엘리자베스를 아름답게 눕혀놓고 엘리자베스는 죽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본인을 데려가 달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있기 싫었겠죠. 엘리자베스는 순수한 리처드를 훨씬 더 좋아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빅터가 뒤따라왔는데 결국 엄마를 이게 똑같지 않아요? 빅터가 아빠한테 느꼈던 분노와 지금 리처드가 빅터한테 느끼는 분노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엄마를 죽였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게 똑같아요. 참 닮았죠? 이렇게도 닮을 수 없다. 너무나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싸운다.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 저는 이때.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정상으로도 맞는 말이긴 했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당신이 죽을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죽이도록 해. 그래서 뭔가 쫓고 쫓기는 사냥을 당하고 사냥을 하는 이러한 관계가 갑자기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딱 그 설원 속으로 사라져서 빅터는 완전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쫓아가요. 그렇게 쫓아오고 쫓아가다가 다이너마이트까지 들고 죽이겠다고 막 갑자기 어디선가 썰매견들도 데리고 와서는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나타났는데 이제 비웃죠. 고작 이걸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고. 저는 이게 되게 비유적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고작 이걸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신체적인 고통으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엘리자베스의 죽음을 통해 느꼈거든요. 리처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딴 걸로 못 죽인다 날. 아니나 다를까 못 죽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빵빵빵빵 터지면서 굉장한 폭발이 일어나긴 하고 하지만 여전히 리처드는 살아있고 그리고 빅터는 또다시 빅터가 이제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빅터가 그 폭발의 여파? 다이너마이트의 여파? 때문에 정신을 잃죠. 네. 그 상황에서 드디어 현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여러분. 오래 걸렸다. 이제 이야기 그만, 금지. 이렇게 현 시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빅터는 이미 상처가 그 부상이 깊기 때문에 점점 더 죽어가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죠. 그러다가 빅터가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그리고 그걸 용서합니다, 리처드가. 너희 미안하다. 그냥 다른 미사육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러고 빅터 죽어요. 그런 다음에 빅터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를 공주 안기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엘리자베스처럼 안 데리고 나와요. 네. 그 배에 두고 리처드가 정말 자유가 된 사람 같은 느낌으로 걸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우리의 굿 리스너인 선장도 진짜 최고의 리스너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나도 굿 리스너야.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 그 선장도 리처드를 보내주라고 하고 그래서 엄청 평화롭게 어느 한순간 서로 뭔가 공존했다라는 그 일말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리처드가 배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얼음으로 갇혀있는 그 배를 얼음에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내줘요. 그래서 선원들이 와 환호를 하면서 선장이 집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뭔가 행복한 결말? 뒤돌아서는 멋진 나그네 같은 리처드 그리고 해를 맞이하면서 보면은 딱 보자마자 뭔가 똑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 자국이 이렇게 쓱 생기면서 와 태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 영화는 끝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땠어요? 전 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요. 왜
빅터가 사과했는가, 그리고 왜 크리처가, 우리 리처드가 그 사과를 받아줬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보면서 그들의 죽음의 방식이자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빅터는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크리처를 쫓았다고 생각을 하고 크리처는 죽고자 빅터를 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이 이제 그 가는 방향이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둘이서 마지막에 마주쳤을 순간에는 빅터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크리처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빅터한테는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택했을 거고 이제 크리처는 그 눈먼 노인이 알려줬듯이 용서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삶을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크리처의 의지가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맨 처음에 빅터가 알려준 것도 빅터 이후에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삶이다라고 얘기해줬던 거죠. 그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크리처의 모습이 너무 짠하기도 하고 응원의 마음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저는 이런 엔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파멸? 제대로 된 찐 파멸로 가서 뭔가 이 암흑의 존재가 차라리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물리적으로 빅터를 죽임으로써 약간 오이디푸스 같은 거죠. 그 설화같이 진짜 찐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거나 좀 잔혹동화이려나? 왜냐하면은 델토로 감독님 영화잖아요. 좀 잔혹하게 끝나려나 했는데 오히려 이 모든 영화의 과정이 되게 아름다웠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판타지물을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누군가의 가정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그 비유적인 느낌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구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생각할 게 많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빅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다행이죠. 빅터도 그렇게 함으로써 한층 더 성장을 한 채로 좋은 죽음을 맞이한 것 같고 리처드는 그로 인해서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정말 너무 웃긴 게 부모님의 진정한 한마디면 우리는 세상을 가진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존재의 진정한 응원 한마디면 인생이 나락을 가고 있다가도 갑자기 힘이 납니다. 그게 보였어서 감동적이지 않았나. 맞아요.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살짝 눈물이 맺히긴 했지만 감동. 저는 그 배를 꺼내주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울었거든요. 결국 인간한테 상처를 받아놓고 결국은 인간을 도와주는 크리처가 참 선한 존재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좀 악해져도 되는데 사실. 물론 사람들 좀 죽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본인이 몇 번을 죽었는데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영화가 그 한 글귀 하나를 보여주거든요. 바이런 경에 그리하여 마음은 부서질 것이나 부서진 채로 살아가리라 라는 이 멘트가 나와요. 이 멘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말인 것 같아요. 빅터가 크리처한테 해줬던 말 중에 네가 살아있는 한 너의 목표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부서졌다고 했지 완전히 깨졌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다신 돌려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잠깐 부서져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만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나가. 그 말이 결국 크리처를 위한 말이자 우리들도 한 번씩 생각해볼 말이 아니지 않나. 사실 뭔가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을 때 어쩌면 가끔은 쉽게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왜냐면 너무
이만큼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맞아. 근데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크리처가 맞이한 해처럼 따뜻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부서져 있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끝난 게 끝까지 끝은 아니니까 한번 잘 살아가 보자. 맞아. 맞아. 이게 영문으로 And thus the heart will break, yet brokenly live on. 이게 되게 좋아요, 문장이. 이게 yet이라고 딱 찝어주는 이 어감이 되게 좋거든요. 네. brokenly live on. 아까 얘기한 문장 그대로의 뜻인데 번역했을 때는 그리하여 마음은 부서질 것이다가 이제 마음이 heart, 심장으로 그거를 의역된 거거든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마음이 맞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기보다 저는 그냥 이 단어 그대로 심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성숙의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부서지잖아요. 부서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부서진 채로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마치 트라우마를 가진 아니면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그러니까 이거를 조각난 심장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그냥 시각적으로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깔끔한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계속해서 조각 아니면 하트로 연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각 나 있지만은 그렇게 부서진 채로 계속 살아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픔을 어쨌든 가지고는 살아나가야 한다. 좀 엄청 현실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그만큼 이 영화 이 마지막에 태양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그 자체로 태양을 맞이하는 그 괴물의 모습과 이 문장이 좀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미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그럼에도 계속 살아나가기로 결정을 하죠. 더 이상 나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방금 피디님 말씀도 그렇고 진짜 괴물이 등장한 것 치고 과하게 따뜻했다, 이 영화는. 맞아요. 그래서 좀 놀랐다. 놀랐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리고 내가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연민의 태도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랑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아는 너의 문제 지금 그렇게 크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 이 정도의 말이라면 괜찮아질 거야는 너의 마음이 지금 부서졌어도 너가 힘들더라도 나중에 너는 그 힘듦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울 거야. 이 어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시사하는 거는 저한테는 와닿았던 게 조금 더 후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온전해. 난 되게 건강한 사람이야.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고 사실은 다 부서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나가는 의지, 책임감, 그거를 마주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다. 그거야말로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래서 리처드가 제일 인간이다. 조금 더 뭔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들 있어요? 그 크리처가 배에 처음 왔을 때 나의 메이커가 나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했나 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는 크리에이터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뭔가 그 두 단어의 어감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가 살짝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칭을 변화하게 됐는가? 당장 들었을 때는 저는 비슷한 어감인 것 같은데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말한 그 지점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근데 메이커라고 칭했을 때는 대장장이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대장장인데 되게 장인? 그냥 단어 자체는 그래요. 왜냐하면 메이커스 마크라는 술도 있고 네. 장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크리에이터라고 칭했다라면은 조금 더 숭고해진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메이커는 그냥 단순히 그냥 만든 사람, 날 만든 사람에서 뭔가 나를 창조해준 사람? 나를 창조했다는 건 약간 신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버지라는 것에 인정을 조금 했다?
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냥 그 둘의 어감의 차이가 좀 있을까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상황의 차이로 바라보면 그게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호전적인 상태였잖아요. 네. 메이커라고 부를 때는. 날 만든 자식이 약간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라고 칭해주는 거는 좀 더 숭고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선 아예 부모님이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빅터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럼. 이런 생각은 들어요. 또 그 정도? 그 정도? 네. 저도 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로그라인을 한번 써볼까요? 네. 그럼 PD님의 오늘의 로그라인 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로그라인명은 엔딩 장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슬픈데 깔리는 음악도 그렇고 해를 보는 풍경부터 크리처의 얼굴 그리고 나오는 그 글귀 그리고 이어지는 엔딩 크레딧에 흘러나오는 음악들까지 정말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로그라인명으로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요거를 로그라인명으로 정한 이유는 결국 크리처는 알거든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몇 번의 죽음을 맞이할지 정말 수많은 죽음을 맞이할 것도 알고 정말 많은 비난과 그리고 혐오와 뭔가 그런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을 인간들로부터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고 택한 거거든요. 삶은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삶을 택한 이걸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로 보내고 싶어서 이 장면을 한번 골라봤어요. 정말로 멋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로그라인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엔딩 장면 영화 왜 이렇게 이야기만 나와 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OTT의 시대잖아요. 네, 마지막 장면으로 돌려보세요. 그 장면만 딱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 유추한 다음에 이야기를 다시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의 로그라인 명은 저는 맨 처음 이제 리처드가 크리처였을 때 빅터랑 딱 처음 마주친 빅터가 잠에서 깨서 딱 마주했을 때 서로 그 거울놀이를 했던 그 장면이요. 전 그 장면을 하고 싶은 게 결국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게 깊게 깔린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후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내 이름을 말해다오. 너의 세상 전부였었을 때처럼. 빅터라는 단어가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그 시기, 그 유아기 시절 있잖아요. 부모님의 모든 걸 따라하고 싶고 아니면 위에 언니나 형제가 있으면 모든 걸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 내딛는 그 순수한 순간? 전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자주 잊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부모의 입장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우리를 그 모습으로 기억하거든요. 어릴 때 그 모습으로. 그래서 성인이 된 우리를 아직도 아이 취급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고 난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컸어 하면서 오히려 후에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질책하기도 하고 머리가 컸다고 이제 좀 단어 선택들을 좀 더 거칠게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 그게 꼭 그것만 뭐라 해야 되지 인정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부모님과 싸우게 될 때 뭔가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면 빅터도 처음에는 리처드를 되게 아껴줬거든요.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그러다 점점 본인이 자라온 환경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잘못 대했죠. 그래서 아이도 삐뚤어진 건데 소통을 할 수 없었고 그러한 부모님의 입장의 상황도 좀 이해를 해보는 게 관계에 있어서 서로 뭔가 지금 이 영화의 아름다운 엔딩처럼 용서를 한다는 것,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것, 그 과정에 내디딜 수 있는 게 아닌가. 제일 그래도 이 영화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좀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을 하나 꼽자면 딱 거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영화 괴물 크리처 리처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익숙하면서도 이 새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프랑켄슈타인인 거는 이게 단순히 크리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박사와 크리처 둘 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자와 피조물, 아까 메이커였건 크리에이터가 됐건 그리고 something이 됐건 someone이 됐건 아버지와 아들, 뭐 삶과 죽음, 증오, 용서, 이 지혜, 과연 진짜 인간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부서진 채로 살아가는 것인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할 부분도 많았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 번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누가 괴물이고 누가 인간인지 이거를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볼 것인지 이러한 요즘 뭐 AI도 발전되면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지 여러 생각들을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생각들을 다 그냥 쏟아 놓으세요. 쏟아 놓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저희도 쏟아낼게요. 언제나 소통은 재밌는 거니까 많이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와 함께 찾아올 테니까 꼭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